말을 해야지 돼요, 사실은. 이게 막 열정도 막 IMF 좋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막 힐링도 막 다 괜찮아. 그냥 다 괜찮겠어요. 설마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 카나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광부들이 카나리아 갖고 들어가다가 카나리아가 이게 사람은 인지를 못하는데 공기가 나빠지면은 얘가 뭐 죽는다고 그랬나? 그래서 카나리아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를 한대요. 안 됐지만 저런 역할 아름다운 역할로 태어났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이제 갈고 닦아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은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수신이 사실 자기 개발 아니겠어요? 저희 집이 부모님께서 너무나 대중가요를 사랑하셔서 항상 대중가요는 트렌드에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모든 최신 가요를 다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기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대중가요 가사는 사랑 얘기밖에 없을까? 아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다 연애 얘기만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대중가요에는 사랑 얘기밖에 없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이러지 뭐라 그래요? 모르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게 같은 얘기만 할까? 그랬는데 이제 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아시면 진짜 나이가 나오는 건데 저의 그런 생각을 깨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가요톱10에서 1위를 한 노래는 다 이제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아닌 노래가 처음으로 1위를 한 게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은국의 호랑나비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그 노래 가사의 뜻은 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그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 노래가 아닌 노래가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노래가 아닌 것도 대중가요가 될 수 있구나. 정말 좀 뭔가 그래도 좀 풀리는 기분이다 라고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호랑나비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준 노래예요. 여러분, 자기개발, 자기개발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그 계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응? 맞아요. IMF 사태 있잖아요. IMF 사태가 몇 년도죠? 97년도. 예, 97년도. 그때 여러분들이 몇 살쯤 되셨을 때인지 각자 다르시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IMF 사태를 맞았거든요. 이게 저희는 그냥 겪었으니까 겪고 살아남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IMF는 여러분 정말 한국전쟁 이후로 최고로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IMF 사태가 터지면서 자기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희망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개발서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점점 우리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이걸 맞아야 돼. 희망이 있다고 계속 뭘 맞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자원을 개발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지구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뭘 해야 돼? 내 자원이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서가 그때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베스트셀러 자기개발서를 저 수십 권을 다 읽고서 분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열정 힐링 독서를 있는데 여러분 대충 다 뭔지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제일 먼저 유행한 게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에 IMF 빵 맞았을 때 이제 파이팅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열심히 더 해야 돼. 그래서 요 열정에서 이제 뜬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 대표적인 작가분들 있잖아요. 김미경 씨 아시죠? 김미경 씨 뭐 언니의 독설이라던가 뭐 이런 거 쓰신 이지성 씨. 얼마 전에 결혼하신다고 결혼 발표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신 그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씨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열정을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은 나도 진짜 힘들었어.
독을 품고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어. 주저앉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열정. 또 어느 정도 뭐 파이팅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막 이분들은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다가 지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힐링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힐링의 대표적인 책 뭐 있죠? 아시는 분? 아프니까 척추. 그렇죠. 아프니까 척추이다죠. 김남도 씨의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젊어서 그래. 뭐 이거랑 또 김혜남 씨라고 그 심리학이 30살이 심리학이 묻다가 그 시리즈가 있어요. 심리학. 그러니까 요때 심리학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힐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감정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열정만 가지고 될 게 아니다. 감정을 많이 다치니까. 그거랑 이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제 소설가 분들이 자기계발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설가 분들은 대부분 힐링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가 못한데 뭐지 제목이 그 제목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제목이 중요해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뭐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거랑 뭐 괜찮다 다 괜찮다 이런 거. 독설이 제일 최근 유행이에요. 누구 있죠 독설? 그 강신주 씨 있잖아요. 강신주 씨. 독설 이런 거죠. 이제 열정으로 밀어붙이고 막 힐링해도 답이 없으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아니야. 너 자신을 직면해야 돼. 징징거리지 말고. 요런 식으로 이제 톡 쏘는 말을 해주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말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세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세게 말을 해야지 돼요. 사실은 이게 막 열정도 막 IMF가 좋다 막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막 힐링도 막 다 괜찮아. 다 괜찮겠어요. 설마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 막 독설도 그 강신주 씨 책에 이거 있으면은 그 매달린 낭떠러지기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 손을 놔야 돼? 낭떠러지기에서?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게 말을 되게 세게 해야 되는데 전 독설도 세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니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성 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자녀도 낳고 균형 잡힌 삶을 살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요. 이 세상에 그런 예술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사람이 가진 에너지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균형 잡힌 삶을 살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성숙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아이폰을 누가 만들어? 여러분 잡스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런 분이랑 아이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를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정말 강신주 씨가 뭐 다른 얘기 다 말씀 좋게 하시고 강신주 씨가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너 인형 모으면 안 되고 여자 만나 이러면은 상처 확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그거는 네가 그냥 각자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그거 말하는 사람의 성향일 뿐이니까 너가 알아서 잘 네가 생각해서 판단을 해라.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전체 리뷰를 하는 그런 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책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기계발서 레시피를 하게 된 거죠. 7가지 이거를. 이 자기계발서를 이제 쭉 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꿈이랑 성공이랑 행복이랑 키워드가 3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꿈, 성공, 행복 중에 가장 범위가 넓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저의 결론은 네네네 행복인 거죠.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못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파헤치면서 이 저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행복이 뭔지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좀 보자 이런 거에 강해요. 그래서 행복하자고 다들 하는 짓인데 뭐를 한다 해도 그럼 행복이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 근데 행복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리한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나 사실 되게 의구심이 들죠. 행복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 행복의 조건이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잘라서 나와요. 정말 딱 잘라서. 엄청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실 이 내용이 저의 책의 내용의 이게 거의 전부예요. 유전이 50%인 거예요. 너무 심하죠? 이미 타고났어, 50%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40%고 상황은 10%예요. 상황은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기계발서 보면 뭐를 강조해요? 40을 강조하죠.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계발서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짧게 생각하는 게 10%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금 더 노력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같은 걸 읽으면서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예 50%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겸손과 자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두 개를 합쳐놨냐 하면은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되게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50%니까 내가 잘난 척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친구는 이상하게 불행해. 내가 보니까 노력을 안 해서도 있지만 무시할 게 아니라 쟤는 저렇게 타고난 게 50% 이상인데 어떡해요. 그거는 뭐 제가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최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성격이 정말 많은 부분 유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쌍둥이 연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보통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들은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요. 실제로. 그리고 같은 부모가 키웠어도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사실 같은 부모가 키웠으면 같은 환경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미 그게 결정이 다 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우울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잘못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나는 못났어.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사실 겸손한 거 아니고 되게 오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뭐 어떡하겠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는 또 노력이에요. 저는 이 40%라는 게 정말 너무 절묘한 숫자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20%가 노력이다 이러면은 노력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50% 이상이 노력이면 너무 책임감이 크잖아요. 내가 못한 거지. 근데 40%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40% 크잖아요. 모든 게 완벽해도 60밖에 안 되거든요. 60점이면은 낙제 겨우 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40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 다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저는 이게 내 책임은 어디까지야?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어디까지가 내 탓인가? 이거가 사람의 그 정신적인 건강을 결정해요, 결국에는. 이걸 적당하게 생각해야 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다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무책임하죠. 근데 이게 40%인 거예요. 완전 절묘하죠. 인생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이만큼 잘하면 40% 있잖아요.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희망과 동시에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과 자유가 같이 가고 희망이랑 책임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거죠. 낙천적인 사람이 행복하기 쉬워요. 그 비관적인 사람은 불행하기가 쉽고요. 근데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낙천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도 해야 돼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낙천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큰일을 당해요. 큰일을 당하면은 불행해지기 쉽죠. 옆에서
야, 조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조금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지나치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형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뭐예요? 우울증은 굉장히 흔한 병인데 우울증은 뭐든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런 거 있죠? 금융위기.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 미국의 월가 정말 똑똑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주다가 모기준을 싹 망해가지고 완전 진짜 나라가 거의 내려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똑똑한데 너무 낙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승진을 못 한대요. 그 바닥은. 한동안 너무 잘 나갔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위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야 넌 패기가 없어. 잘라. 그리고 막 너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은 승진하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위험을 경고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푹싹 망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울증인 사람들이 약간 내가 조금 비관적이다, 우울한 기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은 좀 힘들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카나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왜 광부들이 카나리아 갖고 들어가다가 카나리아가 이게 사람은 인지를 못하는데 공기가 나빠지면은 얘가 뭐 죽는다 그랬나? 그래서 카나리아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를 한대요. 안 됐지만 그런 아름다운 역할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되게 우울하지만 나에게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많이 행복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상황 있잖아요. 재난 상황. 뭐 전쟁이 났다거나 무슨 지진 같은 거. 그런 극단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더 잘 견딘대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난 세상이 언젠가 망할 줄 알고 있었어. 그거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멘붕 와요. 근데 저는 정말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조금 우울한 경향인 애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 쬐끄만 일에는 엄청 징징거려요. 근데 큰일을 당했을 때 잘 버텨내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다 무언가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것만 믿으신다면 행복해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